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빨라도 너무 빠른 이제 패닉 바잉이 6월 거래량을 12,000건은 거뜬하게 넘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면 와 이거 한 15,000건 나오는 거 아닌가? 2020년 이후에도 볼 수 없는 숫자가 자, 지금 매우 중요한 지금 6월 이제 중순을 넘어서 이제 말로 가고 있는 시점. 서울 집값이 난리란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일단 현 상황도 한번 파악할 겸 부동산 이슈도 한번 여쭤보고 집값의 방향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한 지 이제 2주 좀 지난 것 같아요. 한 2달 지난 것 같습니다. 아니 코스피는 일단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지금 오늘 보니까 거의 오늘 코스피 3,000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은 3,000 언제 보이나 했는데 대통령이 바뀐 지 2, 3주 만에 코스피 3,000 가고 네. 자, 집값도 집값에는 어떤 변화 요소가 있나요? 코스피하고 비슷합니다.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서울과 지방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서울 이야기입니다. 서울 아파트는 저는 속도가 코스피하고 맞먹는다. 그 정도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느낌이 오시잖아요. 네네. 저는 약간 걱정이 됩니다. 너무 빠릅니다. 이거는 빨라도 너무 빠른 이제 패닉 바잉이 우리 언제였죠? 2020년, 2021년 그때 패닉 바잉에서 영끌하고 또 포모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피어 미싱아웃. 네. 그게 지금 재현되고 있다는 게 이거 올라도 너무 빠른데 주식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 또 우리 재투자가 들어가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사실 서울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떤 경우라도 저는 도대체 누가 혜택을 볼까? 집주인들도 물론 집값이 오르면 좋긴 하겠습니다. 막 양도세도 내야 되고요. 종부세도 올라가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인데 일단 한국 부동산원 통계를 보게 되면 저는 항상 매주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매주 나오는 변동률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2월에 토지거래가 구역 풀고요. 올라갔잖아요. 천정부지 올라가서 이제 거래량 기준에서도 이제 같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월이 10,000건이 넘었고 한국 부동산원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서울시 평균이 0.25까지 올라갔고요. 뭐 송파구, 강남은 0.7, 0.8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확대 지정하고 조용하다가 한 달 약간 상승률이 떨어지다가 집값 하락은 아니고요.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180km 달리다가 한 60km 정도로 완전 속도로 내려왔다가 5월부터 다시 또 속도를 올리더니 100km 넘고 지금은 한 130, 140까지 다시 과속을. 근데 일단 토지 거래하고요 묶었으면 뭐 떨어지거나 정체해야 될 텐데 잠깐 그런 휴지기 가지다가 다시 오를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었다는 거죠. 토지거래가 구역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안정 효과는 있으나 궁극적인 효과는 대책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하니까 오성훈 서울시장이 확대 재지정을 했는데 저는 좀 더 갈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달밖에 안 가네요.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저는 항상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못 사게 하는 규제잖아요.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들어가고 싶은 아파트를 4개월 내로 입주하라. 기존의 집은 6개월 내로 팔아라 라고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나는 그 집을 사야겠어요. 근데 거주를 하래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귀찮고 불편하니까 나 안 해 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주해 라고 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죠. 왜? 구매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똑같죠. 중2병 걸린 아들이 중2병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가서 친구하고 놀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PC방 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게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나가지 말아요. 나가고 싶죠. 그러니까 부모가 나가지 말라고 문을 닫았어요. 그럼 애는 공부를 할까? 어떻게든 나가야 되고 안 되면 온라인 접속을 하더라도 게임을 하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잡니다.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욕구가 터지는 상태에서 지금 실거주자들만 사라고 하니까 실거주 하지 뭐. 라는 게 첫 번째고요. 자, 그래도 실거주가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죠. 안 사는 게 아니라 나가지 말라고 하면은 방에서 뭐 웹툰을 본다든지 잠을 자잖아요. 다른 대안이 뭐냐면 성동, 마포, 강동, 동작, 여의도. 여의도는 물론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으로 또 눈을 돌립니다. 풍선 효과. 이게 4월 초에 제가 임장 갔을 때는 강남하고 이제 거의
사실 2월, 3월에도 성동구 집값 거래 많이 됐거든요. 네. 같이 조용하다가 5월부터 다시 또 거래량 또 늘어나고 상승률도 네. 커지면서 이들 지역들도 신고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아파트 상승세가 강남권 넘어서 마용성 그리고 강동구, 동작구, 양천구 준상급지로 확대됐다면서. 계속 신고가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저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제발 우리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현장 임장을 좀 자주 가야 되는 게 제가 어제도 현장에 제 직원 가가지고 이제 계약 하나 쓰려고 고객들이 이제 사달라고 하니까 좋은 아파트도 아닙니다. 10매덕짜리 동작구에. 여러분 서울 기준입니다. 동작구에 서울 사러 갔는데 계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계좌를 안 줍니다. 오를 것 같으니까요. 매물을 그냥 회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1년에 많이 보던 장면이 지금 다시 재현되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자, 강남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30억 평균이 한 28억 정도 되니까 30억 50억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남의 동네 얘기. 강건너 불구경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뭐 김구라 유재석 뭐 신동엽 같은 사람이 강남에 아파트를 샀다 건물을 샀다 나하고 상관없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불안한 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근처에 있는 내 옆 동네가 집값이 오른다. 내 친구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른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우리는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10억대로 불똥이 튀었다는 거예요. 원래 뭐 강남에 30억, 20억대였는데 이제 10억대까지. 10억대고 10억 이하도 아마 움직일 겁니다. 노도강도 최근에 다시 꿈틀꿈틀대고 있거든요. 이게 옛날과 다르게 반응 속도가 너무 빨라요. 거의 실시간으로 한 달 만에 이렇게 한 달도 아니죠. 제가 느끼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2주일 만에 급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분위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사람들이 뭔가 그 기대하는 뭐 어떤 정책이나 뭐 어떤 것 때문에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시기가 그냥 겹친 건가요? 저 두 가지 다인 것 같습니다. 시기도 겹쳤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망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오른다. 역사적으로는 그런가요? 속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올랐고요. 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올랐고 두 번.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보수 정부 때는 집값이 안정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사실은 집값이 뭐 오르진 않았다고 봐야겠죠. 통계를 보게 되면. 자, 그렇게 보면 우연히 일치치고는 5번이 다 맞았잖아. 그러면 이번에도?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한데 제가 논리적으로는 사실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더 옛날로 돌아가면 김대중 정부가 진보였는데 규제를 풀었어요. 집값이 IMF 외환위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졌고 또 88 올림픽 이후에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가니까 그때 보수 정부였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규제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규제를 푸는데 이게 맞아떨어진 게 이제 이렇게 되는 현상인데 물론 그러면 진보 정권이 집권했을 때 자극을 주지 않았냐 그러면 사실 자극을 줬죠. 노무현 정부는 너무 먼 옛날이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10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문재인 정부가 뭘 잘못했냐면 아마 우리 김 작가님도 기억을 하실 테지만 첫 번째 2017년에 그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열 몇 번, 20몇 번 한 것 같은데. 27번 대책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2017년이 이제 취임, 2017년 5월에 이제 첫 출발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 사지 마라. 우리가 집값 잡을 테니까 집 사지 말고 기다려. 라는 강력한 발언을 합니다.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제 기억으로는 한 8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은 것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교하니까 높아 보이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은 진짜 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80%가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은 거죠. 기대감이 높다는 얘기는 집값 잡는다는데 믿어야 될 거야 안 믿어야 될 거야 80%면 믿잖아요. 뭔가 다를 거야. 아주 다를 거야. 믿었는데 집값은 올라갔다. 1년, 2018년, 2019년 3년이 지났는데 집값 못 잡아요. 야 이건 뭐지? 불신이 생기죠. 기대가 이제 좌절과 분노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생깁니다. 이제 집값 잡히겠지. 그때 종합주가 막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이제 집값 잡히겠지 했는데 유동성이 풀리면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안 되겠다. 누구를 믿어? 각자 도생해야 돼. 라고 해서 패닉 바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감. 우리는 집값 잡을 수 있어. 시장을 약간 좀 우습게 봤다고 해야 될까요? 노무현 정부 때도 못 잡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라는 너무 과도한 자신감이 저는 약간 독이 되지 않았나. 차라리 필요한 사람들은 사세요. 우리가 공급도 하고 열심히
안정을 시키겠습니다만 필요한 사람들은 사야죠라고 했다면 괜찮았는데 사지 말라고 한 게 독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 시절에 반면 교사를 좀 해야겠다. 네. 그때 사실은 부동산 집값을 못 잡아서 정권 교체가 됐다고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때 27번이 넘는 규제 대책들, 물론 공급 대책도 있었습니다만 많이 했는데 세금 규제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후보 시절에 우리는 세금 규제는 안 하고 네. 공급으로 풀겠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이건 가장 이상적이고 옳으신 말씀인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3기 신도시도 아직 안 되고 있는데 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실수한 거는 세금 규제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저는 밸런스 조절이 실패했다고 봅니다. 세금은 거래세가 있고 보유세가 있잖아요. 보유세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죠. 많이 올립니다. 1년에 몇 천만 원씩 내는 분들 계셨거든요.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부담스럽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팔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양도세도 중과세를 합니다. 팔지도 못하고. 취득세도 중과세 합니다. 네. 살 사람도 없고 팔지도 못하고 양도세율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가거든요. 3주택 이상이면. 규제 지역에. 팔지 말라는 거잖아요. 네, 10억 남았는데 8억 세금 내고 안 팔죠. 안 팔잖아요. 우리도 안 팔잖아요.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깁니다. 매물이 안 나옵니다. 2017년, 18년, 19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네.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0년 내 4만 7천 호 정도.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입주 물량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올랐습니다. 왜?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이 매물을 안 내놓으니까 네. 매물 잠김 현상에 있어서 집값이 천정부지 올라갑니다. 네.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저는 실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잘못한 부분이 이제 뭐 공급 대책을 좀 늦게 발표한 부분도 있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게 2017년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 하라고 했거든요.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5년, 10년 동안 의무 보유기간 동안 5% 이내로 매년 제한을 받기 때문에 2+2 계약갱신 청구를 10년 한 효과가 나오거든요. 세입자한테도 좋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앞서서 양도세 82.5% 때렸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합산 배제가 되거든요. 야, 이게 다 빠져나가네? 임대사업자 제도 안 되겠다. 하지 마. 다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야, 하라고 했다가 하지 말라고 했다가 도대체 뭐야? 일관성이 없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다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공교롭게도 맞아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지금 경기 안 좋잖아요. 저성장, 그렇죠. 경기 침체, 아마 장기 침체 저는 들어갔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본처럼 30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50년이 갈지는 모릅니다. 일단 진입은 한 것 같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계산이 아니라 어떤 논문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느끼거든요. 그러면 불안하면 무슨 선택을 해야 되죠? 좀 더 안전한 곳? 찾게 되겠죠. 물이 차면 물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물이 없는 곳으로, 물이 올라오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게 똘똘한 지역인데 미분양도 적고 수요는 많고 일자리도 많은 서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눈을 돌리게 되고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부자들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했거든요. 상가도 투자하고 맞아요. 지식산업센터도 부자들 투자 많이 했거든요. 핫했죠. 몇 년 전에. 엄청 핫했잖아요. 거기에 토지도 투자하고 꼬마 빌딩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했는데 요즘에 싹 다 없어지고 그냥 강남 부동산, 강남 한 개. 아파트. 그렇죠. 그것도 한 채. 똘똘한 한 채. 많이 가지면 안 돼. 많이 가지게 되면 다주택자 규제를 받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한 채. 그래서 갭 투자를 안 합니다. 그냥 한 채만 삽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강남에 똘똘한 한 채 아파트 현상이 이제 구조적으로 생기게 되죠. 여기에 단순히 그 문제만 가지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집을 네. 살까요? 생각해 보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네요.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 5월 금통위 때도 내렸고요. 2.5%가 됐고 하반기에도 한두 번 더 내린다고 합니다. 물론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는데 기준금리가 내리면 사실 대출금리가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많이 못 내려가게 아마 압력을 넣고 있는데 막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바라본다면 금리가 일단 내려간다. 네. 가장 문제가 공급이에요. 입주 물량. 어떡할 거야? 내년 2026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합니다. 한 3분의 1, 4분의 1 토막 나거든요. 그 후에도 또 없다면서 27년. 2027년이 아니라 제 생각은 2029년까지도 없습니다. 왜? 올해 분양 물량이 2029년에 입주 물량이 되잖아요. 올해 강남에 서울에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올 초에 원페를라 하나 기억나고 나머지는 나온 게 없거든요. 어떡할 거야? 2029년이면 4년 동안 서울은 입주 물량이 없는데
이게 다 맞물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지? 이재명 정부는 정책 기조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세금 규제를 안 하고 공급으로 풀겠다는데 세금 규제를 안 한다. 일단 유력한 세금 규제 카드가 빠져버렸고 공급을 하겠다면 3기 신도시도 지금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올해 2025년에 이제 첫 분양, 첫 단지, 첫 본청약을 이제 올해 했거든요. 2018년에 했는데 7년이 걸렸는데 입주하려면은 2028년 정도에 첫 단지가 입주하고요. 전체 지구가 마무리가 되려면 2033년? 에서 2035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끝나려면.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서울도 아닌데 그것도 5개 신도시 다 합쳐도 25만 가구 정도. 근데 그것도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 4기 신도시를 하겠다는데 4기 신도시는 또 언제 하죠? 저는 이게 이제 나이를 먹으면 1년 1년이 빨리빨리 가더라고요. 빠릅니다. 1년 3년이 빠른데 우리 청년들 신혼부부들은 우리보다는 길잖아요. 그러면 5년만 기다려라고 해도 한숨부터 쉴걸요? 5년을? 5년 후에 입주 물량 나오는 걸 나보고 지금 무주택으로 기다려라고? 근데 5년 내에 나오기도 힘들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재건축 재개발 될까요?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윤석열 정부 국민을 기망했잖아요. 2027년에 착공이 그게 어떻게 됩니까? 2027년 착공 들어가려면 지금 이주해야 되는데 1기 신도시 무슨 이주를 해요? 이주 대책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그냥 각재 도상해야 되나? 그런데 서울 집값은 올라가네? 강남은 강 건너 불구경이지? 성동? 마포 신곡간에? 동작? 20억도 아닌 신축도 아닌 구축이 10억짜리도 올라가네? 여기서 이제 불안감이 지금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돈이 아예 없던 분들 있잖아요. 네. 아예 현금이 없거나 아예 살 생각이 없는 분들은 크게 불안하지 않는데 3년 전에 집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니면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갈아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아니면 2주택을 가지고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하신 분들이 지금 다 멘탈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 불안감이 이제 시장으로 뛰어들게 되는 거죠. 불안해하는 심리다. 엄청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4일 기준 며칠 전이죠.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7,800건이더라고요.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번 달 말까지 가면. 말까지니까 지금 속도로 가면 저는 한 8,000건 중반 정도로 봤는데 지금 속도로 보면 9,000건까지도 나올 것 같고요. 더 문제는 6월입니다. 6월 거래량은 우리 3월 거래량 토지거래가 구역을 풀고 1,227건인가 하여튼 10,000건이 넘었습니다. 6월 거래량은 12,000건은 거뜬하게 넘을 것 같고요. 지금 분위기면 이거 한 15,000건 나오는 거 아닌가? 2020년 이후에도 볼 수 없는 숫자가 이번 6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들어 현재 날짜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 기록했는데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앞두고 대출 강화 전 주택 구매에 나선 수요가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이제 최종 거래 건수가 1만 건에 육박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량이 어쨌든 급증한 거는 6월에 이어지고 또 앞으로 좀 더 이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7월에 스트레스 DSR 시행을 하게 되면 살짝 한 푼은 꺾이는데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대출 규제는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7월 정도는 숨고르게 할 수는 있고 아마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 과열 양상이 내버려 두게 되면 사실은 무정부 상태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주식시장 분위기 좋고 전체적으로 이제 희망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한데 부동산 시장만 보자면 현장에 나가보게 되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느끼는 감정은 이거 무정부 상태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국토교통부가 이걸 알면서 내버려둔다? 힘들 것 같습니다. 뭔가 대책이 나오는데 마땅한 대책 카드가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어떻게든 7월은 주춤하는데 근본적인 추세 흐름 자체를 꺾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리하면 세금으로 잡지 않고 공급으로 잡겠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장에 미칠 앞으로 전반적인 영향 올해 하반기 좀 어떻게 될까요? 기조가 세금으로 하지 않고 공급을 하겠다는데 국민들이 알았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불안하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얘기는요. 그런 기조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닌 세금 규제를 하든 다른 카드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통령이 그래도 기조를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세금 규제 안 하고 집값 상승 좀 인정해주고 억누르지 않고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연설도 하셨죠. 첫 대책부터 대통령 말을 뒤집어 버린다? 그럴 수는 없죠. 없잖아요. 국토교통부가 우리 공무원 조직이 관료 조직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레임덕도 아니고 시작부터 안 됩니다. 그러면 일단 세금 규제는
빼놓습니다. 다음 카드로. 그러면 남아있는 게 금융, 대출 규제밖에 없습니다. 네. 규제 지역 지정하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정 대상 지역 일단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마포, 성동은 무조건 걸리고요. 지금 통계를 보게 되면 용인, 수지까지가 후보군입니다. 통계를 보면. 근데 용인, 수지까지 지정을 할지 마포, 성동만 지정을 할지 아니면 강동, 동작까지 지정을 할지는 이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만약에 다 지정해버린다. 용인, 수지도 지정해버린다. 심지어는 수도권을 다 지정해버린다. 라고 하면 엄청나게 이를 갈고 강한 규제를 예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약간 겁을 먹겠죠. 이거 너무 강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포, 성동 정도만 일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약간 간보기처럼 대출 규제도 이미 은행권에서는 40년 만기 대출 막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불러서 막았고 여차하면 15억 대출 막을 것 같거든요. 뭐 규제 지역에 대해서 막을지 서울에 대해서 막을지는 뭐 추후 논의를 하겠으나 이 정도 카드가 현재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급에 의한 청사진, 뭐 사기 신도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지방이 힘드니까 지방 미분양을 사게 되면 취득세 중과 빼주겠다. 이 정도 카드인데 지금 불안한 시장의 수요자들이 대출 규제 정도 조정 대상 지역 지정 가지고 될까에 대해서는 사례가 있잖아요. 강남 3구, 용산구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까지 지정이 됐는데 연일 신고가입니다. 거래도 됩니다. 거래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거래가 돼요. 그러면 마포, 성동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도 심지어 토지거래가 구역을 묶어도 이게 떨어질까? 거래량은 줄어들어도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거, 시민들이 바라는 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까요? 집값이 떨어지는 걸까요? 집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바라잖아요. 실수요자들은. 근데 거래량은 좀 줄어들 수는 있는데 집값은 쉽게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인식 차이가 존재합니다. 집값 안정에 대해서 정부가 말하는 집값 안정과 우리 국민들, 무주택자들이 말하는 집값 안정이 달라요. 무주택자들이 말하는 집값 안정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3억이 됐습니다. 무주택자들은 3억은 비정상 아니야? 10억으로 오는 게 안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정부가 말하는 안정은 상승률입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 다 이거는 뭐냐면 상승률을 가지고 상승률이 높이 올라가면 상승이고요. 상승률이 둔화되면 안정입니다. 그러면 김밥값이 5,000원이라고 쳐요. 5,000원이 6,000원, 8,000원 가면 상승률이 높은 거 문제고 5,000원이 5,100원, 5,200원 가면 안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지도 않고 조금씩 오르는 이렇게 이런 거 원한다면서요? 그게 모든 역대 정부가 이재명 정부도 그걸 원합니다.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다라면 대출해준 은행 안 그래도 내수 경기가 안 좋은 경제, 건설업계 지금 지방은 난리도 아닌데 서울까지 꺾인다? 아우야 그것도 뒷감당 없는데 그러면 그냥 제발 좀 물가 상승률 정도로 현상 유지 좀 해줘 라는 게 정부 바람인데 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게 지금 문제고 그러니까 국민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떨어지길 바라는 걸 안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정부는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승률이 안정되는 거 지금 가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라간 가격을 인정해 줘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는 인식 차이가 발생한다. 그래서 정부 믿고 집 사기를 기다렸다가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다들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바라는 건 상승률 둔화. 그래서 대출 규제하면은 상승률은 좀 둔화될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목표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추가적인 대출 규제, 스트레스 DSR 같은 거 시행돼도 연끌 패닉바잉은 잠재울 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러니까 거래량은 줄 수 있는데 패닉바잉이라는 게 지금 아니면 못 산다라는 게 불안감이고요.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아서 3년 후에 집을 사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패닉바잉이 끝납니다. 근데 지금 대출 규제로 눌러버린다? 아니 그럼 난 노력해서 3년 후에 집 산다는 희망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가 대책도 좀 마련이 돼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공급이잖아요. 공급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을 많이 하는. 근데 그거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할 거야? 믿음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책을 하나씩 예를 들어 볼까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폐지하면은 그러면 공급 물량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시공사와의 건축비 갈등, 조합 내부의 갈등, 서울시와의 지자체와의 갈등, 기부 체납이라든지 최근 대치동 은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공공 주차장을 넣으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강남에 명품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공공주차장이 웬 말이야. 수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하나씩 누적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걸 폐지한다고 해서 재건축이 빨리 되는 건 아닌데 그러면 반대 쪽에서는 그거 부자 감세 아니냐.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가진 사람한테 왜 세금을 안 거두려고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보여주는 시그널. 야, 우리가 재건축을 위해서, 재건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재초안도 폐지할 수 있는 우리 실용 정부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주택자 규제도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네. 저는 다주택자 규제도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폐지하고 그냥 가격으로 내가 세 채 가지고 있으면 공시가격 합해서 가격이 높으면 그에 따른 세금을 더 내면 되는 거지. 네. 굳이 세 채를 가지고 네 채를 가진다고 해서 중과세를 더 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풀 수 있냐? 이건 국민 정서 때문에 제가 못 풀 것 같은데.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려고 내가 민주당 뽑았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정책이 생각해보면 다 막힙니다. 그러면 자, 세금 규제?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는 안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다시 세금 규제를 한다. 아까 공급이자가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입주 물량은 쉽지 않다. 4기 신도시에도 5년, 10년 걸린다. 빨라도 10년입니다. MB 때 반값 보금자리 아파트가 한 5년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MB는 굉장히 빨리 했는데 빨리 하더라도 5년입니다. 두 번째 공급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매물이에요. 그렇죠. 집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놔야 되는데 매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네. 양도세를 좀 내려서 중과세 지금은 2026년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입니다. 강남 3구, 용산구 규제지역에 5월 9일 지나면 중과세 부활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연장을 해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연장이 쉽지 않겠죠. 그러면 왠지 좀 팔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유세를 올리면서 매물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세를 내년 5월 9일까지라도 한시적으로 좀 더 내려주면 어떻겠냐. 한 10%포인트 정도 한시적으로. 그러면 강남에 있는 분들도 팔아야 되겠다 이 정도에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역시 또 부자 감세. 그 불로소득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또 반대쪽에서 본다면. 그것도 또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저는 이런 정책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집주인들도 이제 여러 가지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KB 시세 기준으로 10% 저렴하게 판다, 내가. 금매로.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도 10% 더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KB보다 저렴하게 금매도 나오고 본인은 양도세 혜택을 보니까 사실 양도세 혜택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저렴한 매물 나오고 살 사람들 사고 거래 순환이 되면서 매물도 나오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런 게 과연 관료 조직에서 가능할까? 못 나올 것 같은데. 편법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은 느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고려하고 저거 고려하고 고려해버리면 결국에는 답은 대출 규제밖에 없습니다. 그럼 대출 규제로 지금 이 불안 심리를 어떻게 잠재울지. 그럼 말씀하신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지금 밀고 있는 건 공급 정책이잖아요. 그 방향 자체는 옳은지랑 근데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시장 안정에는 기여가 좀 적을 수도 있는 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왜냐하면 방향성은 맞죠. 방향은 맞죠.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디테일한 수요 규제로 이렇게까지 합니까? 대출 규제도 사실은 저는 우리가 좀 과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LTV 규제하고 있잖아요. 집값 대비 신혼부부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 50% 이상 받기 힘들잖아요. 집값 대비 50% 못 받습니다. 근데 대출 중에서 저는 가장 안전한 대출이 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용대출 안 갚으면 어떻게 되죠? 채권 회수하기 힘들잖아요. 아파트는 담보대출 50%예요. LTV가. 그러면 근저당 잡아놨다가 경매 넘기면 아파트는 감정 가격이 요즘 뭐 강남은 120%까지도 되는데 무조건 회수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LTV 50% 거기에 소득까지 DSR까지 적용되고 스트레스 DSR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저는 대출 규제는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나라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단이 없으니까 수요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끊임없이 대출 규제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집착할 문제인가? 결국에는 공급을 늘려야 되고 앞서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꾸준하게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신도시 개발을 해서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되고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입니다. 방향성은 맞는데 국민들이 공감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3기 신도시가 아직도 안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패러다임을 깨어부셔야지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또다시 4기 신도시를 한다라고 하면 4기는 왜 빨리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논리적으로 국민을 설득을 해야 될 겁니다. 3기와 다르게 4기는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5년 내에 공급이 된다는 걸 구체적이고 빠르게 그린벨트를 풀어서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논리적 근거를 대고 국민을 좀 설득을 해야지 막연하게 어디 지정해서 신도시 개발하겠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열심히의 외침은 안 됩니다. 3기 신도시도 저는 실패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이유는 투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주가 이렇게 되는 건 아는데 뭐 6개월에 한 번이든 1년에 한 번이든 어떻게 진행이 되고 토지 보상은 몇 % 했고 차기 분양 계획들은 첫 단지뿐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은 언제 분양을 하니까 물량은 얼마 나오고 하니까 지금 안 사도 첫 번째 청약을 했는데 떨어지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은 깜깜이에요. 올 초에 이제 뭐 하남 교산하고 본청약 하고 나서 다음은 언제 나오지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구체적인 청약에 대한 플랜, 청사진 또 3기 신도시 제공해주고 4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구체적인 플랜을 좀 제시를 해준다면 믿고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 불안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내 집만은 어떻게 해야 되지? 믿고 돈 모아서 살 수 있을까? 돈 모으는 기간 동안 집값이 더 올라가니까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